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주식이 이끌어놓는 변수가 너무 컸어요. 제일 컸죠. 예,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은 사상 유례 없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그쵸. 주식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지만 너무 올랐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거라. 지금 2026년 되자마자 새해 벽두부터 너무 코스피가 100 정말 100 심해요. 올라가요. 이제 네. 저 옛날에는 뭐 100, 200 뭐 이런 숫자 같은 게 이제 너무 무서웠는데 우리 절대적인 어떤 숫자가 커지니까 이게 뭐 퍼센티지가 얼마 나오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4,400 넘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예. 이 상태에서 이제 10% 정도만 더 오르면 코스피 5,000 됩니다. 아, 맞아요. 이러다가 1월달에 코스피 5,000 볼까봐 저도 이게 말이 돼? 지금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주식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저희가 좀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더 심화한 버전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3년 연속 강세장이 왔었어요. 네,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사실은 미국에서 2022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뭐 경기 침체 얘기들이 나왔고 사실 역성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기 침체냐 아니냐는 부분은 정의하는 것이 나름대로 다르지만은 그런 어떤 엔비디아나 그때 뭐 메타나 이런 주식들이 어마어마한 뭐 부자가 됐죠.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요. 예. 사실 정말 예. 기회였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고금리 때 역설적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고금리 있을 때 기술주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조건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인 상황일 때, 그리고 고금리이지만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일 때는 기술주 사라. 저는 이제 사실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리처드 번스타인인가 그분이 이제 한 이론인데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뭐 테슬라가 100불대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400불대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떤 주식들의 어떤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저희가 몇 년간의 기술이라는 것의 스토리가 라인이 너무나도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AI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AI에 대한 어떤 서사가 너무 강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주식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것만큼의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반등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이제 반등하는 갈림길로 가버린 거는 이게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가 힘들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금리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일단 한 번의 어떤 반동으로 올라간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챗GPT니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AI 서사가 있었고 빅테크 서사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M7이라든지 이 스토리 라인이 뭐 그 주식들만 몰빵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 스토리가 유지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유동성을 잠시 그 연준 차원에서는 줄여드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공고히 하자는,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은행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금리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이 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채권 시장이 망한 은행이 있어가지고 뱅커런이 일어났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다 함께 어울리면서 이제 내러티브로서 그리고 그 금리보다는 지금의 AI 같은 것이 더 중요해. 이거는 인간이 발견한 어떤 정말 엄청난 기술이야. 뭐 인터넷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AX의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특히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한
시대로 갔고 예. 거기에서 이제 덧플러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면서 있었지만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보면은 작년 한 매일 주식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10월 달쯤이나 이쯤에서부터는 약간 행복 국면이 지금 미국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한국은 오히려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슈퍼 빅사이클이 됐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런 예,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2025년까지는 서사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은 뭐 살아있는 동물이다 뭐 이런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뭐 그때 금리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주식이 이렇게 올라야 될 상황이 아닌데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을 다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아까 예. 이럴 때 이게 산다 이런 이론을 계속 펼치는 투자의 어떤 선구자들이 눈이 한 번에 그런 게 잡힌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들었던 얘기들 같은 경우가 그때는 미국 경제가 그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어느 정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그것이 미국으로 돈이 그전에는 사실은 미국 시장이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돈이 미국으로 강달러가 됐고 미국으로 가고 서학개미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더라고요. 중국, 일본도 다 미국으로 가서 열풍 들었고요. 예. 그 혁신이라는 부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물론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있었죠. 장기 금리가 뭐 5%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장기 금리가 5% 정도 되면은 10년 동안에 5% 이익 받으면은 주식해 가지고 돈을 뭐 하루에 뭐 엄청 벌 수도 있지만은요 까먹기도 너무 쉽잖아요. 안정적으로 뭐 그게 그 30년은 5%도 넘은 적도 있잖아요. 그럼 10년 기준으로 5% 넘었을 때도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이 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AI라는 그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작년에 AI 버벌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이제 사실은 4월 달에 관세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관세 영향보다는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은 걷어지고 뭐 AI 서사라든지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기대로 남았었죠. 근데 26년에도 이제 이게 지금 AI가 23, 24, 25 3년 연속 좋았는데 네. 이번에도 좋아지면 4년 연속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왜냐면 25년에 보면 또 AI 뭐 버블론도 나오고 이제 좀 자금 유입의 한계도 좀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 GDP도 이 얘기하더라고요. GDP도 AI 투자분을 걷어내고 나면 맞아요. 처참하다. 그러니까 이제 AI만 좋은 거지. 미국의 뭐 경제가 좋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2026년에 지금 미국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저번 주에도 긴급 유동성 한번 좀 들어갔던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라면은 유동성이 안 좋으니까 주식이 안 좋을 거야가 이제 1번 생각인데 근데 트럼프는 이걸 핑계로 유동성을 대규모로 넣는 명분이 되지 않겠냐 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거? 사실은 이제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이 5월달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몇몇 후보를 가지고 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굳어지려고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트럼프의 손에 의해서 뭐 지명이 되겠죠.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연준이라는 데에서 트럼프 밑에 트럼프가 친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다 따라줄게. 이건 왜 안 되는가 하면은 파월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2019년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파월이 계속해서 중립금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중립금리 코다할 때까지 올려놓은 결과였잖아요. 2018년에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오고 2018년 4분기가 가장 어두운 분기였습니다. 그때 시점에서. 예, 맞아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을 다른 나라 경기들이 안 좋아지니까 미국도 안 좋아져서 내렸는데 이제 파월은 계속해서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이라는 게 대가 그 독립적인 데인데 트럼프가 나오는 데이터 같은 것들 보고 물가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물가 불안의 문제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게 그 물가나 미국이 지금 지난 분기에 깜짝 그 GDP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있는데 금리를 인하를 계속 한다. 지금 두 차례 올해 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다만 이제 작년에 트럼프가 OBBBA라는 그 엄청 뭐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뭐 그쵸. 되게 길죠. 이름 예쁘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감세도 있고 그리고 이 법안이 또 산업 지원적인 측면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채권을 다 많이 발행할 거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 돈 자체가 채권 많이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OBBBA 그 법으로서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또 채권 금리가 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권 금리가 튈 수 있으면은 야 이거 채권 금리 또 연준이 또 야 어떻게 해가지고 또 야 채권 금리 오르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의 명분으로서는 절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그 이제 OBBBA 법안이 2분기에 시행되잖아요. 그때는 또 이게 또 그런 어떤 방향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또 시행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어떤 변수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유동성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는 또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것을 부양해 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게 중간 선거에서 해당 당시 여당이 이긴 경우가 진짜 뭐 손에 꼽힙니다. 대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 연준 보면 지금 장기 금리 보니까는 원래 연준이 금리 목표를 2%라고 맨날 말을 하잖아요. 인플레랑. 그런데 보면은 장기 금리 쪽 그 전망 보면 3% 3.05 딱 돼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0에서 3.25니까 그거로 말했을 때 여지가 지금은 뭐 한 번 정도 뭐나 뭐 이렇게 있는 거겠죠. 뭐 장기 그 도표 보면은 올해 뭐 2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데이터를 보고 한다면은 내려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유동성 아까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도표 보시면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통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 비율상으로. 그건 맞는데 지금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유동성을 주입을 한다. 그게 이제 연준이든 연준이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OBBBA 법안을 통해서 하던 건 할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연쇄적인 효과로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지 뭐 이렇게 왜냐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또 금리 내리기 위해서 또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연쇄적인 게 있지만 그냥 저는 그냥 지금 현재에서는 말다하게 독립적인 기관이 명분으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지만 트럼프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어쨌든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 좀 물가 튀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고 봐요. 미국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시차를 두고 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가 GDP가 그렇게 이제 투자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지금 보면은 뭐 내수나 이런 거는 안 좋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는 또 내수가 워낙 또 안 좋은 나라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또 물가가 또 높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제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릴 가능성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 예. 미국은 그래도 뭐 두 번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 그렇죠. 현재 데이터로서 데이터는 항상 바뀌는 거고 점도표 중앙값도 항상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 보면 어쨌든 통화량은 좀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자산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네, 부동산은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네. 주식 쪽은 오히려 부양책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돈의 쏠림이 그래도 무시하고 둘 다 가는 건지 주식 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좀 이제 궁금하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첫째 가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근데 그거는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가 해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식은 정부 정책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특히나 정부가 누군가가 어느 그 중소기업에 방문했다 이것만 나오더라도 주식이 오르잖아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거 보면은 분명히 정부의 어떤 밀어주는 정책이 맞는 거는 맞는데 너무 정부가 주가 지수를 5천이다 6천이다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는 저는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지수 레벨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은 올랐던 이유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주식이 이끌어는 변수가 너무 컸어요. 제일 컸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뭔가면은 사상 유례 없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올랐는 면이 크고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내가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 SK 하이닉스를 사서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생각보다도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거품까지 생각하고 또 사실은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AI는 구조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지만 어차피 반도체 산업은 그 사이클 산업이에요. 다만 AI 수요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옛날 사이클보다 길어졌다는 부분도 있고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기지만 이게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AI는 계속 가더라도 반도체는 어느 선상에서 이게 계속해서 독과점이고 세계밖에 없는 회사인데 그러니까는 엄청 간다. 지금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00불이 넘었단 말입니다. 네. 이건 정말 옛날에 60불에서 뭐 이렇게 300불 이렇게 보면은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봤었을 때 이게 얼만큼 갈 것인지 이 부분이 우리나라 그거의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오르면은 5천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계속해서 오를 것인가? 근데 저는 옛날에 앨런 그린스푼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고를 한 적이 있잖아. 비이성적 과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부분을 정부가 조장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서의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PBR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0.8에서 지금은 얼마 전에 보니까 1.3이 넘었던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게 사실은 미국이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3이니까 미국 따라가야 된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주식시장이 가느냐는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건데 잘못하면은 정부 믿고 투자했다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수만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그걸 예상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주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지만 너무 올랐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들도 이제 서서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이제 20만 원은 간다 이런 거 얘기 나올 쯤일 때면 저 같으면 좀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얘기했잖아요. 예. 부동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은 공급이 없으니까 뭐 부동산이 엄청 오른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세금도 많이 내고 거래 비용이 엄청나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정부 정책에서 지금 토제로 해가지고 서울 전 지역을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경기도도 12군데나 해놨고 이런 정책에다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레버리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레버리지를 지금 구간별로 해가지고 그 뭐 2억 나온 데도 있고 많이 받아봤자 6억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꺾이지는 않는데 오를 수는 있다. 근데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가격이. 예. 그거 왜냐하면 하방 경직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은 다주택자가 많지 않아요. 정부가 뭐 정책을 그렇게 폈기 때문에 맞아요. 다주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주택자가 던질 이유도 별로 이제 없어요. 그런 비율도 적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레버리지나 이런 걸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5월달 경우에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이런 것들이 중과를 하는 것들을 완화해주는 그 제도를 이제 폐지할 수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거고. 그럼 안 팔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한 건이라도 몇 건이라도 사잖아요. 그럼 사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뭐 인기 지역은 뭐 조금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폭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최종 목표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난 주식이 더 좋아 그리고 난 항상 월세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일수록 내가 집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은 내가 살 곳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불안하죠. 아무래도 또 필수제잖아요. 그렇죠. 의식주니까. 의식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부동산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열기가 주식시장에 있는 거고 여기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통해서 내수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 부양 효과라든지 이런 걸 누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부동산은 이제 올랐을 때는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어떤 악영향이 주식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산 불공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출산율까지 되게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데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이게 어째 보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선택 여지가 없었다. 선택 여지가 없는 네. 야 수요라도 억제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돈을 주식시장으로 좀 물꼬를 털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꾸게 하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제 쪽도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이 몇 년도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 좀 생각 드시는 거 있어요? 몇 년도 한국, 몇 년도 미국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사람들한테 그냥 듣기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반도체가 좋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반도체가 2023년까지 좋았잖아요. 그 뒤에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웃기는 거는 반도체 전반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소부장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이제 디램 쪽에서의 업황들이 좋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 주식이 230불대 갔다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와서는 예. 오히려 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예.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반도체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런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을 때 항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오르는 때가 있었어요. 그 주식들이 있었을 예. 때 그때하고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또 내수를 보면은 사람들이 나 지금 IMF보다 더 힘들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현재가 어떤 특정 연도하고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은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분산 투자, 집중 투자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영역 중에서 AI 에너지, 스테이블 코인, 로봇, 양자 컴퓨터 이렇게 또 다 다뤄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딱 올해 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된다, 투자 전략 짜야 된다, 결론 좀 낼 수 있을까요? 분산 투자하고 집중 투자 저도 해봤는데요. 예. 분산 투자를 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면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르는 주식이 있고 내리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렌 버핏 같은 사람은 분산 투자를 S&P 사라고 하는 그거로 생각하면 분산 투자일 수 있고, 그러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포트폴리오 상의 어떤 개별 포트폴리오로 생각한다면은 오렌 버핏은 집중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집중 투자를 해서 가치가 굉장히 낮은 주식을 사서 그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가치가 상승하면은 파는 그런 사람이면서 집중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임이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집중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망하고 있다가 그래도 믿고 참았을 때 또 수익도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은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한 번 잘못 들어가면은 정말 뭐 개고생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건가?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미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수를 사는 거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지수 사는 거는 첫째는 아니다. 예. 그보다는 종목이다.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지만은 특히나 레버리지 코덱스 ETF를 산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 집중 투자에서는 뭘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저는 집중 투자보다는, 왜냐하면은 저번에 집중 투자한 게 맞았어요. 뭔가 하면은 AI,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이런 ETF 이거 하는 게 맞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것에 집중 투자를 한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분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AI 중에도 예를 들어서 뭐 AI 쪽에서 진짜 수익이 나고 이게 진짜로 카펙스가 늘어나서 이제 빼기도 힘들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좋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도 괜찮고 이런 데에 주식들을 고르는 거죠. 이제 골라서 이 전체적인 어떤 분산 투자라는 그 하에서 거기에서 포션만 좀 이게 좀 더 유망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기본 어떤 틀은 분산 투자고 그 위에서 있는 부분들은 선별적인 집중 투자를 하는 그 전략이 이번에 맞지 않겠냐는 거고요. 아까 이제 5개 파트를 얘기한 것은 맞아요. 이 자본주의 이 체계 구성 자체가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이제 그 주식이라든 부동산 얘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 공부에서 배웠던 것들의 원리를 한번 응용해 보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것은 이제 그거보다는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이 이제 모여지면서 국가가 어떻게 이제 개입을 해서 하냐 이런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고, 세 번째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디지털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는 AI가 핵심인 거고 AI가 하면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쵸. 거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결국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것들이 로봇이잖아요. 예, 그런 로보틱스 문제이고, 그다음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코인이라는 어떤 통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좀 젠슨왕하고 논쟁은 있었지만 젠슨왕도 인정하는 것이 또 양자 컴퓨터지 않습니까? 이것
주식들 자체를 저는 하나에 뭐로 보느냐면 디지털 자본주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디지털 자본주의 주식이 사실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이미 많이 올랐죠. 올랐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뭔가 하면은 선별적으로 어떤 파트보다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다. 또 아니면 또 조정을 크게 받았던 것이라면은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AI 파트에서는 그런 쪽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보다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주식들 같은 것들이 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파트는 저는 계속해서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냐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 뭐 이런 말씀드리지만 경쟁력 별로 없습니다. 비싸고요.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뭐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지만은 거기서 상당히 우리 모두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서 대체제로서 뭐 SMR이라든지 MMR이라든지 뭐 이런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은 LNG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전통 에너지 관점에서 지금 트럼프는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그 LNG를 든지 신재생이 좋은 거냐 재생에너지가 좋은 거냐 아니면 전통에너지 좋은 거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파트들은 계속해서 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인프라라든지 이런 AI 부분은 여전히 국가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건 작년에 제가 한번 뒤었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이걸 샀다가 주식을요? 예, 주식을 예. 예, 예. 스테이블 코인을 산 게 아니고요. 뭐 테드나 서클을 산 건 아니고 이걸 했는데 처음에는 돈을 먹었어요. 이걸 좀 장기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진짜 보니까 이 서클 주식도 엄청 내리더라고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뒤에는 이제 손절매를 했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이렇게 봤었을 때 작은 회사였기는 했는데 그게 나쁘지는 않은 회사였는데 이게 주식이 굉장히 또 급등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보다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중에서 충분한 그 조정을 받았는 주식들 이거는 뭐 사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니어스법도 나오고 근데 이 너무 많은 포션을 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보니까 실험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진짜 이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느냐 했을 때 이게 갈등 구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많잖아요.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게 사실상으로 보면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은요. 은행 쪽에만 한다 하더라도 은행 쪽에만 한다는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험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더라도 이게 뭔가 하면은 가격을 조정받는 거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재무제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거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게 주식들이 있어요. 저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자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샀을 때 이게 없어지면은 이게 크래시가 돼가지고 얼마만큼 떨어질 건가 이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자들이에요. 뭐 부자라는 게 여기 만가면 진짜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것보다는 생각을 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제가 부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있는 거고 양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등락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양자라는 부분들이 10월달 이후에 조정을 크게 받았는 주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수익 매매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자신 있는 분들이 가끔 하고 가끔 우리도 보면 뭐 초전도체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도 한 번씩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서 포션을 둘 때 많이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책만 봐도 거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딱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섹터까지 딱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목차를 보면서 재밌었던 거냐면 주식 투자자들이 궁금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3부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